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아이들 개개인의 기질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진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랬군요, 통찰을 느끼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이들의 기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학습적으로 코칭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질적인 성향도 사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가 그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느린 학습자의 경우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허당아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특별히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허당엄마가 느린 학습자를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에 대한 상세 정보는 허당엄마 유튜브 커뮤니티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방법 또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많이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일반 교사가 느린 학습자를 학급에서 찾아낼 수는 있을까요? 눈에 금방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 교사의 입장에서 이런 느린 학습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수업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신규 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초점이 수업에 맞춰지면 느린 학습자는 점점 더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본에 충실한 태도의 교육,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고 가정에서도 가정학습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짧게 선생님이 전략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어려운 것보다는 단순한 읽고 쓰고 세마는 것을 지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 처방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시만 하고 마무리가 엉성하면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에 대해서 마무리가 부족하고 결국 안 해도 돼, 못하면 어때, 이런데 짧은 과정이지만 덧셈 문제 10개라고 하더라도 그 10문제를 집에서 10분 동안 과제로 해갖고 오고 틀린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짧게 피드백 해주고 요 과정이 쌓이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학습이 점점 올라가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봤어요. 산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이가 많이 부진하진 않아도 이미 벌써 4학년쯤 되니까 나는 우리 반에서 좀 잘 못하는 아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죠. 성적으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쳐요. 생활 전반에. 그래서 친구 관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말이 센 아이가 약간 부당한 요구를 해도 거기에다가 대응을 잘 못한다거나 누가 자기한테 함부로 말해도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아이가 기초학습에 대한 과제 학습 해오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면서 동기가 올라가니까 집에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졌어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의견을 아이들한테도 잘 말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틀리더라도 손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높아지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모님이 존재에 대한 칭찬만으로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아무리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그거는 주관적인 자존감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시험. 초등학교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중학교 가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성적이 낮으면 주관적인 자존감이 이미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을 칭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존감에서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위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지만 아직은 기초학습 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발달적 시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한 5학년 후반, 6학년쯤 되면은 이제 자기 점수를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1차 자기의 심적인 레벨 그런 거를 아이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뭐 60점 정도야. 나는 시험 보면 항상 90점은 넘어 하는 어떤 심리적인 선이 생기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차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발달적 시기라고 보고 있고 학습관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라도 부모님하고 아이하고의 협업에 의해서 아이의 어느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나 이거를 잘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대응을 하면 그 이후에라도 계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처방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는 부모님의 인내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잘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학교 공부에서 아이들이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천적인 측면인데 학교의 어떤 준비물이나 과제를 챙기는 것. 이것이 저는 학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보통 느린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학교에서 가정에 회신해야 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3월에 네. 굉장히 쏟아져요.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네. 것에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게 많은데 3월 첫 주에 그 회신이 어떻게 들어오냐를 보면 아이를 보지 않아도 느린 학습자가 살짝 가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ADHD를 가진 느린 학습자가 되는 그 요소에 부모님들이 발빠르게 챙겨주지 못하는 그 요소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집에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안 오는 우리 아들.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엄마. 우리가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저학년인 경우 알림장을 다 써주잖아요. 예전에는 알림장을 따로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기억을 네. 하던지 메모장에 네. 적던지 했는데 요즘은 기억할 것이 너무 많고 학교에 가져와야 될 가정통신문, 회신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알림장을 써주는데 알림장을 저학년의 경우에 특히 1학년인 경우에 네. 1년 내내 저녁마다 알림장을 확인하고 같이 챙기고 내일 준비물 같이 챙겨서 가방에 넣어서 내일 갈 차비를 해서 책상에 네. 마련해두고 잠자리에 드는 네. 것까지 네. 그 생활 태도를 한 2년은 아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느린 학습차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불안, 선생님이 내가 안 갖고 왔으니까 혼을 내지 않아도 왠지 무섭고 떨리고 불안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에 앞서서 준비를 잘 갖추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이제 장기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알림장을 선생님이 써서 주세요? 네. 아, 요즘은 다르습니다. 네, 교육과정이 요즘은 1학년이 한글을 모르고 들어와서 한글을 1학년에서 시작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1학년 첫날부터 알림장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달할 사항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워드로 다 적어서 배포하는 거군요. 네. 라벨지에 프린트해서 알림장에 붙여주십니다. 잘라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돼서 한글이 습득이 되면 TV로 또는 칠판에 써주고 그것을 보고 쓰는데 처음에는 알림장 쓰는데 20몇 명이 다 쓰려면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늦어지면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그릇을 강조하는 이유는 배움을 그런 그릇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쏙쏙쏙 아이한테 담기기 시작하죠. 인풋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글이든 뭐든 빨리빨리 그 다음에 학습이 진행되고 원활하게 착착 쌓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고학년의 경우도 선생님들이 입으로 불러주고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2학기에는 알림장을 적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취지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너무 주도성이 없고 수동적으로 되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그래요.
그거 왜 안 가져왔어? 하면 엄마가 안 넣어주셨어요. 그러거든요. 그 멘트가 하루 중에서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핵심이고 공감도 많이 가는 부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있다면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는 네. 챙기고 숙제다라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챙겨준 담임 선생님이란 존재가 네. 어떻게 보면 없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고생을 많이 한 게 내가 내 거를 스스로 과목별로 챙기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 거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챙기는 거는 좀 네. 일찍이부터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게 뭔가를 잘해주려는 교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주도성을 해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짝 불친절한 선생님. 소연옥 선생님. 네. 불편하죠, 물론. 그런데 그 불편함이 한두 번 겪고 나면 자기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만의 방편이 생깁니다.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제가. 그래서 알림장도 선생님이 그때그때 얘기해주면 알아서 적던지 기억을 하던지 방법에 대해서는 너희들 자율 선택이다. 그렇지만 준비를 해오지 않아서 어떤 불리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공부는 너가 하는 것이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니까 챙겨야 되는 주체는 너다. 그리고 엄마가 바쁘시니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하고 들고 가서 요청을 드려야 되고 해주신 거를 챙겨서 가방에 넣어야 되는 것도 너다. 너 자신이 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 1, 2학년의 경우 6개월 정도 하면은 많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사도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 요즘은 하이톡 같은 메신저가 발달이 돼 있어서 학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어머님 오늘 체험학습 보고서 안 냈으니까 내일 꼭 보내주세요. 이런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더 편해요. 아이가 잊어버리고 전달을 못하면 다음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지양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가서 말을 전달하는 기회를 제가 일부러 제공을 해요. 내일 오전까지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든가 준비물이라든가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한대요 라든가 쉬운 문장서부터 긴 문장까지 아이가 일단 한번 전달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전달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제가 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저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전달이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에 대한 개별적인 처방이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아이의 삶은 아이가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야 하고 의도적으로 아이들 듣는 데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습관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께 부탁을 하면 1년 동안 충분히 고쳐줄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개별 하나하나 다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듯이 부모님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는 저도 덧붙이고 싶은데 제 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날 제 아들이 있게 한 걸음이거든요. 저는 교사의 역할과 교사가 얼마나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학습자가 특별히 더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소에 언어 습관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엇을 만들다가 그림 그리다가 아 망했다 그런 말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 아이들 아주 많이 쓰죠. 심지어는 폭망이다. 요즘에 참 많이 써요. 똥망 뭐 이런 네, 똥망. 나는 똥손이니까 나는 곰손이야. 이런 말들을 유행어라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언어 습관을 잘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자기한테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림 그렸다. 선생님 저 망쳤어요. 도화지 한 장 더 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망쳤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최대한 보완을 하면 망치지 않은 느낌으로 너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종이를 활용해서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해보는 그 경험, 그리고 나는 망하지 않았어, 조금 더 하면은 될 거야, 살릴 거야, 내가 살려낼 거야, 요렇게 언어 습관을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아이들 개개인의 기질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서 진단하고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진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랬군요, 통찰을 느끼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기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아이의 그 마음을 조금 이용해서 학습적으로 코칭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냥 다 해치우고 빨리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아이인지, 이런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저는 접근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이의 기질이 지금 현재 고정된 것은 아니죠. 충분히 기질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질적인 성향도 사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의 태도에 대한 것들, 그런 데 있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느린 학습자의 경우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아이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컸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양육에 대한 관점을 서로 합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어머님의 경우에도 제가 심층 면접을 하다 보면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의식적으로 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은 못 느끼셨지만 아이는 그 반응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엄마가 괜찮아, 너는 빵점을 맞아도 괜찮아, 빵점 맞아도 너는 당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실 때 아이가 이렇게 점수가 안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보이는 엄마의 표정은 빵점 맞아도 괜찮아가 아닌 거죠. 아무리 엄마는 입으로는 괜찮아 말해도 아이는 그게 괜찮지 않은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심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정말로 과연 어머님께서 빵점 맞아도 괜찮은지, 점수를 못 받아도 괜찮은지 말씀을 하실 때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너가 이런 점수를 맞아서 엄마가 굉장히 당황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노력을 해보자.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 학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5학년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시죠.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 학습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좀 안 하고 마음껏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6학년쯤 가면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매일 안 좋은 점수를 받아오고 하면 부모님이 놀라셔서 큰일 났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시면서 학원, 과외 이런 것들을 갑자기 휘몰아치듯이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님과 학생의 관계가 믿음직한 신뢰적인 관계로 잘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위험이 덜하겠지만, 부모님은 집에서 학습은 도와주지 않다가 이 점수밖에 안 나왔으니까 너는 학원을 가야 해 하면서 강제로 학습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보내놓으면 학원에서 공부가 과연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아이는 학원에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을 것이고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 부진이 누적이 돼 있어서 학원은 평균 이상
오히려 학교 선생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설명하는 것에 10%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학원을 몰래 빠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해방감을 느끼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게 되고 PC방을 가고 거기서 또 좀 나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제가 사례를 접한 것은 노출을 하게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루트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꾸준히 저학년서부터 같이 책 읽고 낭독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눈높이라는 말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 어른들에게, 교육자에게,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할 때는 무조건 쉬운 단어, 쉬운 느낌의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100%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대화를 옆에서 아이들이 듣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라고 봐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거기에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볼 수도 있고 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식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지혜가 쌓여가고 모르는 부분은 좀 메꿔지고, 그래서 상급생이나 어른의 대화에 아이들을 끼워주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이 수준에 맞는 책만 읽히지 마세요. 때로는 글밥이 많거나 어려운 책도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끌리면 보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자기 안에서 일어날 때 문해력이 증진이 되고, 그러면은 문해력은 결국은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술까지 좋아지게 되죠. 허당 엄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으로 정리가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아이와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관계, 이 트라이앵글이 잘 됐을 때 저는 협업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 학습, 향사 이런 것들이 다 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새 존재, 아이와 학생과 학부모는 한 배를 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주신 소윤혁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고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